저는 학부모 모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 통로로 이제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해요. 고등 부모가 됐을 때 이 고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다들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황당해 하시는데요. 뭐냐면 내가 잘한 거를 잘 못하는 걸 보면 왜 못해? 이게 왜 어려워? 하면서 얘가 내가 다시 태어난 아이라거나 혹은 아빠와 엄마가 합쳐져서 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하나 보이면 이게 누구한테서 기인했냐를 둘 중에 한 명에서 찾긴 했어요. 엄청 또 유세 떨죠. 초등 시기에 다양한 읽을거리를 통해서 어휘력과 문해력을 충분히 키웠던 아이들이 그런 아이나 아닌 아이나 중등에서 차이가 없어요. 변별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내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슬기로운 초등생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녀 교육서와 또 에세이들로 우리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 실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울 수밖에 없다. 혹은 이 사람은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이걸 적용하고 있네? 라는 그런 포인트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부모님들의 특징을 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제 지난 모든 그런 교육과 관련된 주변에서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경험들을 다 끌어올려서 정리를 해봤어요. 네. 제가 부모 역할을 선행학습을 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부모가 되기 이전에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았던 시절에 교실에서 저희 반 아이들을 담임으로서 맡으면서 그때 만났던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났던 게 저에게는 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했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타고나길 똘똘한 애들 있죠. 그냥 공부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딱 보자마자. 애들. 네. 그런 애들은 안 궁금했어요. 부모님이 공부로 성공하는 직업 있잖아요. 네. 그런 부모님들의 자녀들은요, 그냥 초등 시기에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요. 하지만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요. 애인데 여유가 있어요. 인생 2회차 같이. 맞아요. 얘네들은요. 친구들이 모두 막 팔짝팔짝 뛰면서 화를 내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의연하고요. 친구들에게도 허용적이면서 본인의 실패나 본인의 실수 상황에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털고 일어나는 어른 중에서도 일부 어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삶의 태도를 가진 아이가 있더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부모님의 어떠한 모습들이 이 아이에게 이런 태도를 갖게 했을까? 그분들 사이에 어떤 학력적인 면, 직업적인 면, 아니면 경제적인 면에서의 공통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 공통점이 뭐냐면 허용을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허용을 잘못 생각하면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 다 해도 돼.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걸 허용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허용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허용은 부모로서의 용기예요. 예를 들면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하면 성적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하면 반장이 되지는 못할 텐데 라고 생각되는 당장 결과물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과감하게 허용해주는 용기를 가지셨더라고요. 어떤 허용인지 정리를 해봤는데 4가지의 허용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는 부모인데 사실 이거 되게 흔한 얘기잖아요. 그래,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가 아니고요. 부모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부모님들이 저랑 상담을 하실 때 저도 잘 못하는걸요. 저 실수 많이 했어요. 라고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의 아이들이 훨씬 더 의연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거기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저녁 밥상이
그날의 제 실수담. 네.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안 풀려. 저는 이제 늘 원고를 쓰니까 네. 엄마 오늘 4시간이나 썼는데 싹 지웠잖아. 오늘 강연 갔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그 대답은 별로였던 것 같아. 제가 오늘은 또 어떤 실수와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말을 하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이들의 긴장도를 낮추고 싶어요. 요즘 눈 뜨면 긴장부터 시작이에요. 잘 때도 긴장하는 것 같아요. 잠도 편히 못 자는 게 요즘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의 아이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채널을 챙겨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고민하실 때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완주해주기를 바라는 거. 그런데 정말 완주할 수 있는 환경인가는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집 나서기 전에 아침에 벌써 전쟁이 한바탕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은 약과죠. 사실은 순한 맛 전쟁이었죠. 엄마랑 밥 2숟갈 덜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건 굉장히 순한 맛이었고요.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이들은 늘 비교와 경쟁의 시스템 안에서 늘 나보다 잘하는 아이, 나보다 뭔가를 더 가진 아이들 사이에서 내가 좀 더 부족하구나를 절감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 집은 어떤 공간이어야 되냐면 긴장도가 확 눈 녹듯이 사라지는 공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실수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도 이렇게 망했다. 할 말 있으면 편하게 해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면 하나 둘 나와요, 애들이.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조금 더 실패에 대해서 유연하고 허용적인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볼게요 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무한대로 기회가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실패가 더 많아지면 어떡하죠? 실수를 밥 먹듯이 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본인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회복하면 돼 라는 그 회로가 연결이 되는 순간 학교에서 해볼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에서 저요 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허용은요. 본인이 너무 궁금하고 잘하고 싶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덕질. 네.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그러고 있는 아이를 두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부 아닌 쪽으로 빠질까 봐 네네네. 일단 걱정되죠.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시간 동안 다른 애들이 치고 나가니까. 네. 사실 맞아요.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과 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최종적인 골이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두 아이는 지금 둘 다 고등학생인데 저는 학부모 모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들들이다 보니까 아들들한테서 학교 얘기를 도통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모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나가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통로로 이제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해요. 고등 부모가 됐을 때 이 고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다들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황당해 하시는데요. 뭐냐면 공부는 그렇다 치고 좋다는 것도 없어요. 초중등 시기에는 얘가 공부로 쭉 갈 거라고 기대를 했거나 혹은 공부가 안 되면 요거라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말 많은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공부도 시큰둥 딱히 좋아하거나 잘하고 싶은 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 아니어도 돼. 뭐든 잘하고 싶다고 하면 밀어줄게. 뭐 하고 싶어? 없는데. 이거예요. 지금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학원, 영어 유치원, 뺑뺑이를 시작한 그런 세대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본인이 좋아하고 궁금한 것들을 탐색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 시간에 학원을 가야만 했어요. 숙제를 하는 만큼 학원에서 레벨이 올라가고 학원을 많이 다니는 만큼 진도가 빨라지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어떤 고민을 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한 채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라는 그런 이제 급한 마음으로 그 기회들을
에너지들을 다 뺏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달려야 되는 시기, 결정적인 고등이라고 하는 시기에 아이들이 왜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정말 초등학교 때도 안 해봤던 질문들을 던지면서 내려놓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살짝 내려놓는 것 정도는 다행이다라고 할 만큼 그냥 일상을 완전히 다 내려놓거나 학교를 내려놓거나 저희 아이 반에는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학군지 지역이잖아요. 네. 겨우 한 1년 정도 남았거든요. 저희 큰아이의 경우에는요. 입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버티면 돼요. 그래야 되는 시기에 이제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동기가 없어요. 내적인 동기가 드디어 일어나야 되는 시기에는 아무것도 꺼낼 연료가 없어요. 다 시들해져 버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연 갔을 때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진로의 선택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진로에 관한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마치 중학교 수학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내야 되나요?처럼 어떤 하나의 과업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성인이 되고 혹은 그 이후까지도 본인의 인생의 방향에 대한 대화를 언제든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아이가 뭘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지? 뭐 때문에 자꾸 나를 귀찮게 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었지? 뭘 할 때 눈을 반짝였었지? 뭘 할 때 표정이 밝았었지? 저희 큰아이도 이제야 희망학과를 정한 케이스예요. 네, 이제 1년 남았어요. 지금 부모님들이 초등 고학년부터 마음이 엄청 급해요. 아니 이제는 윤곽이 드러나야 되지 않나요? 현장에서 진짜 많이 듣거든요. 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최근에 비로소 지원할 전공을 결정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자 주변 고등학교 엄마들이 다 너무 부럽다. 뭐요? 아, 전공이요? 통계학과. 오. 네. 얘가 통계와 분석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놓쳤어요. 얘는 어릴 때부터 계속 통계나 분석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학습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고 어떤 수준에 오르기만 하면 선택권은 다양하니까 일단은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관심을 보이면서 계속 귀찮게 질문했던 것들을 잊고 살아오다가 최근에 정말 아이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얘가 이제 심한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다시 짚어보니 이 아이는 계속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에 관심이 정말 많았고 그것들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어린 시절이요? 네. 근데 저는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건성으로 넘겼던 것들이 사실은 아이의 최대 관심사였었던 거고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복귀하면서 맞다, 그래. 그러니까 애도 자기를 이제 다시 알게 됐고 저희도 아이를 다시 알게 됐고 이제 통계학과라는 확고한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다시 마음을 잡고 네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 어제도 했거든요. 특별히 다른 질문도 아니고 대답할 것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 관심사도 아니에요. 너무 귀찮아요. 그렇게 귀찮을 만큼 집요하게 물어봐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고마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과 그 시간이 나중에 이 아이한테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공부를 하는 동력이 되어줄 거예요. 세 번째, 이것도 정말 용감해야 돼요. 아이만의 세계를 허용해 주세요. 아이가 내가 아니란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버님, 얘가 나 같죠? 내가 얘 같고. 더구나 동성애 아이를 보면 거의 동일시가 돼요. 내가 잘한 거를 잘 못하는 걸 보면 왜 못해? 이게 왜 어려워? 하면서 얘가 내가 다시 태어난 아이라거나 혹은 아빠와 엄마가 합쳐져서 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편의 좋은 거, 아내의 좋은 거. 혹은 남편의 짜증나는 점과 아내의 짜증나는 점. 약간 최악의 조합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서로 막 당신 닮아서 너무 막 이러고 이제 사이가 안 좋을 경우 갑자기 막 이거 자기 닮은 거잖아. 막 이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얘는 얘예요. 그 누구도 아니고요. 누굴 합친 거거나 누구에서 뭘 뽑은 것도 아니에요. 아 진짜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하나 보이면 이게 누구한테서 기인했냐를 둘 중에 한 명에서 찾긴 했어요. 엄청 또 유세 떨죠. 나 어렸을 때 이거 잘했어요. 뭐. 나잖아. 다리 긴 거 봐봐.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우리가 아이를 두고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얘가 뭘 예상하게 되냐면 본인의 미래가 엄마 혹은 아빠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최대치가. 네. 엄마 아빠도 요 정도는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선을 딱 그어준 다음에 내가 우리 부모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너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최하는 요 정도고 얼마든지 더 잘 돼야 돼. 네. 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허용하지 않냐면 아이 고유의 어떤 한 명의 사람,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 아이만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부모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 한 어른에게 본인의 비밀을 자발적으로 털어놓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요? 네. 그런데 아이가 자발적으로 꺼내지 않는 부분을 부모가 캐내는 것으로 내가 너에 관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겠어. 너는 나에게 모든 걸 말해야 돼. 넌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돼. 모든 걸 말한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부모의 기대, 욕심일 수 있고요. 미주알 고주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엄마 그래서 이거 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사도 돼. 우리가 바라는 아이의 독립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편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하지만 그걸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할 땐 언제든 나에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라면 건강한 거야 라고 부모님이 더 밀착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주셔야 돼요. 그 과정을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겪어낸 아이들은요, 이제 공부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어떤 틀 안에 가두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출발은 생활이었고 심리적인 독립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모르지만 내가 다 알고 싶지만 모를 수 있는 아이만의 세계가 엄청나게 크고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대화 안 하셨어요? 이건 여보 닮았네. 오늘 아침도 했죠. 저희가 여기에 오면서도 아이랑 나누었던 대화 때문에 시험을 끝나고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대요. 이 얘기가 10년째 선생님들이 과했대요, 항상. 어떤 심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저랑 저희 남편은 학창 시절에 그랬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120%를 준비해서 100을 만드는 약간 이 시험 준비에 관해서는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던 사람들이라 얘가 이렇게 계속 시험 문제를 탓하는 모습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한심해 보여요. 근데 저희가 오면서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얘는 그런 애야. 우리랑 달라. 80을 준비해서 운 좋게 100을 만들어내고 싶은 얘를 바꿀 수 없어. 얘가 120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건 우리의 욕심이고 기대인 거다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아이를 인정하는 것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번째 허용은 뭔가요? 제가 부모님들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모님들의 기대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져서 막 욕심이 나고 속이 상하는 그때 정말 후회하거나 미안하지 않으려면요. 네 번째, 이걸 정말 허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읽을 거리를 다양하게 허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정말 치열한 입시를 크게 힘들지 않고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읽을 거리를 경계 없이 허들 없이 읽어보는 경험이 아이한테는 정말 많이 필요해요. 지금 초등 부모님들 혹은 중등 부모님들이 조금 착각하시고 놓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초등 시기에 다양한 읽을 거리를 통해서 어휘력과 문해력을 충분히 키웠던 아이들이 그런 아이나 아닌 아이나 중등에서 차이가 없어요. 변별이 안 돼요. 초등에서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중등에서 큰 차이가 없네? 얘는 안 읽던 애인데 중등에서 공부를 잘하네? 하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펼치죠. 근데 중등의 시험의 평가의 특성을 보셔야 되는데 교과서 기반, 암기 기반, 그 프린트물이라고 하죠. 네, 따로 유인물에서 가르치신 것들을 제대로 복습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즉 문해력이나 사고력 테스트가 아니라 그 수업을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고 복습에 철저했는가를 묻는 형태의 시험이 중등이기 때문에 문해력과 사고력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중등에서는 변별이 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고등에서 쫙
근데 초등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고등 부모님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고등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말을 조금이라도 하는 순간 우리 아이 성적이 오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찐 정보들이 초중등 엄마들한테 잘 못 가고 쉬쉬하는 느낌?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고등에서 이 문해력과 사고력, 다양하게 읽어봤던 아이와 읽지 않았던 아이들의 격차에 대해서는 초등 부모님들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많이 고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 가서 고전하지 않는 아이들의 특징은 뭔가요? 대입을 좀 덜 힘들게 완주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초등에서 진짜 했어야 되는 경험은 뭐냐면 결국 고등에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야 되는 그 텍스트들을 초등에서 접해보는 충분히 노출해보는 경험이 이 아이한테는 힘이 된다는 거죠. 초등 때 저는 중고서점을 정말 많이 갔어요. 중고서점에 가서 그중 상태 좋은 걸로 시리즈로 그냥 쟁여왔던 거. 예를 들면 만화 삼국지, 만화 태백산맥,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언젠가는 분명히 원전으로 만나게 될 텍스트들인데 그걸 통해서 책과 친구가 되기도 했고요. 거기에서 친구들은 모르는 별 신기한 어휘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러한 어휘들을 아이들이 접하기 시작을 하면서 본인들이 친구들보다 뭔가를 더 알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친구들은 읽어본 적 없는 그 이야기를 나는 읽었어. 그리고 이것도 영상으로 본 게 아니라 책으로 읽었어. 일종의 지적 허영심이죠.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실제 삼국지를 읽고 실제 태백산맥을 읽을 때 허들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읽을 거리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갇혀 있기보다는 좀 확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배경 지식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늘 넓혀주고 싶죠. 얘기할 때 조금 더 고급어 있으려고 하고 늘 부담이다 보니까 대화가 완전 노잼인 거예요. 그런데 때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가 꺼려지죠.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보면 설명이 막 5분씩 나오면 가볍게 물어본 건데 이제 너무 깊이 가시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게 이제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충분히 얻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이야기를 진짜 좋아해. 이번 주말에 저희 남편이랑 싸웠던 얘기 해드릴까요? 확 몰입되죠.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요, 사람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이들은 훨씬 더 그래요. 아이들한테 어휘를 어휘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 어휘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계속 가다 보면 처음 나오는 어휘고 모르겠는 어휘인데 이 어휘의 뜻을 추측하거나 찾아보면서라도 이 이야기를 완주하고 싶어지는 거. 그래서 주인공이 결국 죽는지 사는지를 알아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죠. 아이들은 그 욕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허용적인 읽을거리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도록, 노출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 관련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지 8년 차가 됐더라고요. 일관되게 학습 만화에 대해서 찬양을 해왔어요. 반대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계신 거 알고 있고, 저는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선택은 부모님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학습 만화를 많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많이 읽은 것은 물론이요, 부모님들이 이제 학습 만화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군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고르려고 해봤더니 다 괜찮나요? 그러면 안 좋은 학습 만화도 많아요. 학습 만화를 아이에게 읽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저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같은 내용을 글로 된 책을 읽게 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다. 마중물 역할로 충분히 효용성이 있으면서도 아이들은 충분히 후킹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없이 목적성 없는 학습 만화들이 있어요. 그거는 굳이 그렇게 돈 주고 사서 읽을 필요도 없는 데다가 그걸 독서를 위한 마중물도 아니고 독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텍스트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학습 만화라고 한다면 이 만화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체가 되게 중요해요. 만화라고 해서 뭐 칸 나눠 있고 뭐 그림 그려 있으면 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요, 웹툰에 빠져 있잖아. 최고 상한가를 치는 웹툰 작가의 웹툰을
올라오자마자 챙겨보고 바로바로. 있어. 그런 아이들에게 너무 유아틱하거나 예전 스타일의 그런 그림들, 그리고 너무 어린이들만을 위한 전형적인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유혹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체를 보실 때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체인가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웹툰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것과 비슷한 그림체를 가진 학습 만화가 있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방학이 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견적이 안 나와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랑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는 방학 때마다 연예인 놀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의 특징? 자꾸 누가 쳐다보죠. 방학은요, 애들이 부모를 관찰할 절호의 찬스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좋은 모습들, 태도들,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전염시킬 수 있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거실에서 막 구르고 있는 것 같아도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는 아이들이 늘 의식하고 있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걸 역으로 활용해서 부모님은 이번 방학에 책 근처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책이 있는 공간으로 가서 부모님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이에요. 엄마는 너에게 책을 강요하진 않지만 엄마는 책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야. 본인이 읽었던 책 중에 아주 한쪽이라도 읽었다 치고요. 그걸 꼭 티를 내는 거예요. 이 소설은 꼭 나중에 넷플릭스에 나오면 좋겠고 막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는 시간들이 저는 그 무엇보다 이 아이의 성인으로서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절호의 찬스가 이번 방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예인 놀이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인용해드린 학습 만화는 미호의 신비한 고전 책방 시리즈에서 인용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방학 화이팅입니다.